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보람의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송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저희 이제 암 환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갑상선 관리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받아서 약간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갑상선 모든 것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이 어떤 기관이고 어떤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 이제 암 환자에서는 어떤 이제 갑상선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문제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갑상선이란 우선은 이렇게 항암 치료나 이런 걸 하시다가 혈액종양내과에서 또는 이제 다른 수술과에서 갑상선에 이상이 발견이 돼서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은 갑상선이 뭐죠? 처음 듣는데 어디에 있죠? 이렇게 묻는 분들도 사실 가끔 계세요. 그래서 갑상선이 뭔지를 먼저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네, 갑상선 호르몬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인데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호르몬이다. 그리고 대사 조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저장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자, 갑상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목에 있습니다. 목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냐면 이게 남성분들이 목젖이라고 부르는 그걸 이제 갑상선 연골이라고 하는데요. 딱딱하게 만져지는 갑상선 연골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어요. 가운데에. 그래서 이제 모양 자체는 나비 모양이에요. 나비가 날개를 편 것 같은 모양으로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갑상선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만져지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겉으로. 근데 이제 갑상선에 병이 생겼을 때는 갑상선이 조금 부어오른다거나 해서 만져지거나 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지금 만져보시겠어요? 만져지시는 분? 안 만져지시면 정상입니다. 네. 그러면 갑상선에는 여러 가지 병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병들이 생길 수 있나? 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은 우선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 검사를 해서 알 수가 있는데 혈액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피 속에 많다. 그런 건 항진증. 반면에 호르몬이 너무 없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하증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염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갑상선에 염증이 생긴 상태인데요. 요때는 갑상선 기능이 항진증일 수도 있고 저하증일 수도 있고 또는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상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데 갑상선 자체에 염증이 생겨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초음파를 보면 갑상선 실질이 매끈한 게 아니라 불균질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룩덜룩하게 조금 보이는 상태고 염증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결절이 좀 어렵죠. 결절은 같은 말로 그냥 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갑상선에 혹이 생기는 걸 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 아닌 혹을 갑상선 양성결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갑상선 암을 악성결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낭종이 있네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낭종은 같은 말로는 물혹입니다. 보통은 암일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이제 낭종이나 양성결절 또는 이제 갑상선 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일반 암 환자에서 갑상선이 왜 중요할까요? 암 환자에서는 치료 과정이나 경과 관찰하시는 그 관찰 과정 중에 갑상선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갑상선 질환이 치료에 의해서 또는 우연히 발견이 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암 치료를 하시는 과정에서 잘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로는 항암 치료, 특히 면역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갑상선이 포함된 부위, 예를 들면 두경부암 또는 유방암
또는 림프종 같은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수개월이나 수년이 지나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암 때문에 내가 뭐 펫 CT를 찍든 아니면 가슴 뭐 CT를 찍든 MRI를 찍든 이렇게 하다가 우연하게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 환자에서 생길 수 있는 갑상선 이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중요하냐? 갑상선에 이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뭐 피로하거나 체중이 변하거나 아니면 심혈관계 또는 정신신경계 증상 때문에 일단은 삶의 질이 떨어지실 수가 있고 또는 전체 치료 과정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의 평가와 또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갑상선 검사를 아무 때나 하면 되냐? 자, 이런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증상이냐면 주로는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저하증, 항진증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제가 아까 피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잴 수 있다고 했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사실 여기 뇌에 조그맣게 뇌하수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선 호르몬을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수치들을 피 검사로 확인을 해서 기능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부족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많아져요. 높아지고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피 속에 그러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는 자극할 필요가 없으니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 검사를 할 때 보통 같이 측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네. 저하증은 어떤 증상이냐? 제가 갑상선 호르몬은 에너지라고 했어요. 보일러가 확 꺼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몸이 느려지고 피곤하고 춥고 몸이 그리고 자꾸 붓고 체중이 늘어납니다. 대사가 잘 되지가 않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아진 상태, 항진증은 몸에서 열이 납니다. 보일러가 끓습니다. 100m 달리기 한 것처럼 땀이 계속 나고요. 똑같이 먹거나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자꾸 빠집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자려고 하는데도 계속 두근거려서 힘들어요. 막 달리기 하는 느낌으로 계속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항진증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물론 이제 뭐 다른 원인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를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해요. 추위를 쉽게 느끼고 피부가 건조해요. 몸이 전체적으로 부었어요. 자, 이거는 갑상선 저하증일까요? 항진증 증상일까요? 맞습니다. 저하증이겠죠. 이유 없이 체중이 느는 것도 저하증, 체중이 주는 것은 항진증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신경질적으로 날카롭습니다. 자, 이거는 저하증일까요? 항진증일까요? 항진증. 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하고 몸에 열이 납니다. 그리고 목 부위가 불룩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 저하증, 항진증 둘 다 가능합니다. 네, 저하증이어서 보상적으로 이렇게 부어오르실 수도 있고요. 또는 항진증이어서 일을 많이 해서 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이 좀 커질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뭘 한다? 갑상선 기능 검사, 피 검사를 하시면 저희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목 부위가 불룩하게 나왔으면 염증뿐만 아니라 또 갑상선 아까 혹, 결절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갑상선에 대해서 잘 이해를 여기까지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암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갑상선 이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면역 항암제 들어보셨을까요?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핫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굉장히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는 치료제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전통적인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를 직접 가가지고 약이 파괴시키고 이제 독성을 일으켜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이제 그런 약들이었는데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의 정상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걔네들이 일을 잘하도록 만드는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역 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 보안 요원인데 얘네들이 이제 범죄자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봤더니
암세포는 이상한 세포예요. 정상세포가 아니에요. 범죄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가서 꼼짝마 하면서 이제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이제 암세포는 어떻게든 살아나려는 애들이라서 면역세포를 속입니다. 나 암세포 아니야. 정상세포야. 날 죽이면 안 돼. 하고서는 숨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통은 해서 암세포가 막 자라는데, 이제 그거를 막아서 암세포를 정확하게 이상한 세포라고 인식할 수 있게 이 면역세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면역항암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약들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면역세포를 통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이제 대표적인 약들이 여보이, 키투르다, 옵디보, 티센트릭 이런 약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아벤시오, 임핀지 이런 약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암에서 폐암이나 간암이나 신세포암이나 등등에서, 또는 산부인과 암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면역항암제를 쓰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런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갑상선뿐만 아니라 폐렴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내분비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내분비 장기는 저희가 갑상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뇌하수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부신 이런 데에도 면역항암제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내분비 장기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바로 갑상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면역항암제를 쓰시는 환자분들 중에 10명 중에 1명 또는 2명 정도에서 발생하니까 꽤 조금 높은 빈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췌장이나 부신이나 뇌하수체 다 합쳐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갑상선이 제일 흔하다라는 거고요. 발생하는 기전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면역 체계가 암만 죽여야 되는데 갑상선 세포까지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실수로. 그렇게 되니까 갑상선에서 이게 막 염증이 생기면서 갑상선 세포가 파괴되어서 기능이 이제 이상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경과는 치료하시고 나서 몇 주가 지난 후에 갑상선 기능 호르몬이 이제 과다하게 많아진 상태가 됩니다. 항진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이에요. 왜냐하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고 저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갑상선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갑상선 호르몬이 갑상선이 약에 의해서 파괴가 되니까 일시적으로 피 속으로 호르몬들이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진 상태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보통 일시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가 지나면 갑상선 기능이 훅 떨어지게 되세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상태가 되고, 보통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과를 보이시고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서 한두 명이라고 했는데 10명 중에 어떤 사람에서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잘 생기느냐? 주로 이제 기적 갑상선 질환이 있으셨거나, 또는 갑상선 자가 면역 항체라고 해서 이제 그런 항체가 이미 있으셨던 분들, 물론 없는 분들에게서도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주로는 이제 면역 항체가 있으면 잘 생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면역항암제를 이제 2가지 이상 병용요법을 하시는 경우에도 조금 더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다가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서 저희 내분비내과로 오셨는데, 이제 보통은 조금 침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암이라고 했고 항암 치료도 했는데 이제 부작용까지 생겨서 갑상선 약을 먹어야 된다니 하면서 조금 속상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다행히도 이런 갑상선 기능 이상이 부작용이 발생하신 분들에서 오히려 항암제 치료는 조금 더 반응이 좋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약이 더 잘 들어서 암세포도 더 잘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전인데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언뜻 해드립니다. 너무 슬퍼하시면 요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어차피 혈압약 먹듯이 약 하나만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항암 치료는 더 잘 되고 있다라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운 내십시오.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속상해 하시다가 기분 좋아서 또 방을 나가시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예후와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아까 갑상선 기능 항진, 저장되어 있던 호르몬들이 피 속으로 방출돼서 일시적으로 호르몬이 많아진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우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약물 치료를 잘 하진 않고요. 또 신기하게 실제로 막 항진증 때문에 약을 먹어서 치료해야 되는 병이랑 달리 별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경과 관찰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렇게 돼서 기능이 좀 떨어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경과를 설명드립니다. 근데 이제 항진증 증상이 심하신 경우에는 가슴도 두근거리고 막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심박수를 조절하는 증상을 조절하는 약을 주로 처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이제 기능이 떨어지시게 되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게 다시 이제 회복한다기보다는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고 갑상선 기능 검사, 피 검사를 추적하면서 용량을 조정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까 면역항암제 설명드렸어요. 이것도 이제 비교적 신약이죠. 네, 표적 항암제를 쓰고 나서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면역항암제보다 표적항암제가 조금 더 사실은 먼저 나온 약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조금 잘 알려진 부작용인데요. 표적항암제는 암세포가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자를 공격하는 약물이고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단클론 항체라고 해서 말이 너무 어렵죠. 이제 암세포 특이적인 그런 이제 단백질을 표적해서 억제하는 약이고 주로 갑상선 기능 이상이 오는 거는 요 두 번째 조금 어려운 말인데 키나제 억제제라는 약을 썼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올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어떤 원리냐면 이제 암세포가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관여하는 그런 주요 효소를 차단하거나 암 조직은 보통 혈관이 많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영양소를 쪽쪽 빨아먹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혈관을 억제하는 그런 약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수텐, 넥사바, 렌비마 또는 보트리엔트, 인라이타, 글리백 같은 약들이어서 조금 뭐 이제 이런 약들을 먹는 항암제인데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약제들, 키나제 억제제를 썼을 때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발생 기전은 아까 면역항암제랑 조금 달라요. 면역항암제는 암세포 공격하듯이 면역작용으로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해서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거라서 갑상선이 생각보다 혈관이 굉장히 많은 기관이거든요. 혈관이 감소하다 보니까 갑상선으로 피가 안 가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게 주요 기전이고요. 또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대사가 촉진되거나 분해가 많이 돼서 기능 저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하증이 이제 가장 흔하고 보통 항암 치료하고 나서 수주 또는 수개월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항진증은 보통 드물고요. 치료는 저하증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상선 호르몬제를 보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면역항암제랑 표적항암제 이런 이제 항암 치료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 이상이 올 수 있는 경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대표 약제들은 이렇고요. 발생 형태가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시적으로 항진증 후에 기능이 떨어진다. 또는 이제 항진증 건너뛰고 그냥 저하로 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표적항암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형태로 오게 됩니다. 기전은 면역항암제는 면역세포가 갑상선을 공격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기전이고요. 표적항암제는 약이 갑상선 혈류를 줄이거나 기능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률은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이상 약제를 썼을 때 더 잘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표적항암제는 약제에 따라서 발생률 차이는 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역항암제는 약을 중단해도 거의 잘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막 생겨서 갑상선이 파괴되기 때문에 암세포 파괴되듯이 약간 이제 영구적으로 기능 저하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표적항암제는 혈류를 줄여서 이제 약을 끊게 되면 다시 일부는 회복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너무 이제 오랜 기간 치료하신 경우에는 벌써 이제 갑상선이 위축이 와서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면역항암제에서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겼을 때는 좋은 예후, 약이 잘 들을 거라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다수가 있고 그리고 치료 방법은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항진증 있을 때는 증상이 없으면 보시고 증상이 있을 때는 치료를 하고요. 기능 저하가 생기면 둘 다 동일하게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저희가 예를 들면 뭐 면역항암제 쓰다가 간염이 너무 심하게 생긴다거나 뭐 피부병이나 아니면 콩팥이 망가진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항암제를 잠깐 쉬죠. 너무 힘들면, 부작용이 심하면. 그럼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겼어요. 저하증이 생겼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항암제를 쉬어야 될까요? 쉴 필요가 없습니다. 부작용이 나도. 보통은 갑상선 이상만으로는 치료를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갑상선 결국은 이 부작용이 나면 최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는 건데 그거는 약을 드시면서 그냥 항암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 뭐 다른 부작용이 같이 동반된다거나 뭐 굉장히 이제 뭐 혈압이 뭐 안 좋다거나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갑상선만으로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지 않는다. 예, 이게 굉장히 좋죠. 좋은 점이고, 네, 그리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로 인해서는 이런 갑상선 부작용이 날 수 있구나. 다음으로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도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주로 여기 갑상선이 여기 아까 목 아래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튀어나온 거 아래. 고기를 포함해서 방사선 치료가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실 수가 있어요.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는 후두암, 인두암, 아니면 혀, 설암 이런 이제 두경부암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이때 이제 보통 항암 방사선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갑상선이 같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고요. 그리고 유방암 중에서도 요 쇄골 위에 림프절이 전이가 되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갑상선 부위죠. 그래서 이제 그 부위에도 방사선이 쪼여지시면서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기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림프종의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기전 및 경과는 이제 방사선이 아무래도 갑상선 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을 시켜서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좀 특징적인 거는 방사선 치료할 당시가 아니라 보통은 수개월이나 수년 후에 서서히 기능 저하가 될 수가 있고요. 보통 10에서 30% 정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치료 다 끝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암이 없대, 완치됐다고 들으셨는데 갑상선 때문에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쭤보면 예전에 여기 방사선 치료하셨던 병력이 있으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보통은 저하증으로 약을 계속 드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두경부암으로 치료를 받으셨거나 하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갑상선 검사를 하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하증 증상이 있다면 한번 갑상선을 의심해 볼 수 있겠다. 네, 이제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암 치료 후 갑상선 기능 이상이 생겼다면 정기적인 혈액 검사 중요하고요. 증상이 없으면 관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증상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행된 경우 갑상선 호르몬제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상선 이상만으로는 항암 치료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를 병용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뭐 간암이나 그런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이상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다 더 주의 깊게 추적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갑상선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이후에는 저하증이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개월 후에도 발생할 수 있어서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국은 항암 치료든 방사선 치료든 이런 것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온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되시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제는 우리나라의 신지록신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저희가 처방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는 약의 반감기가 일주일 정도로 길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 알도 조그맣습니다. 막 당뇨약 엄청 큰 거 이런 거랑 좀 달라서 복용하시기도 편해요. 네, 그래서 괜찮으시고요. 근데 이제 조금 까다로운 것은 공복에 드셔야 된다는 거. 식후에 드시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침 식전 30분에서 60분 전 또는 이제 아침 식사를 빨리 하고 뭐 일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저녁 식사 4시간 후에 취침 전, 앞에 4시간, 뒤에 1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흡수를 완벽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약제나 음식이랑 같이 복용하면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단독으로 복용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흡수에 방해가 되는 약들이 위장약, 칼슘제, 철분제, 유산균, 커피, 우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맹물로 그냥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눈 뜨자마자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는 날에는 원래 새벽에 약을 드시기는 해야 되지만 그날은 검사 후에 약을 드시도록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을 먹자마자 아침에 체열하시면 조금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피 검사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약을 용량을 조정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갑상선 기능 이상이고요. 갑상선 결절을 좀 간단하게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그럼 암 환자에서 갑상선 혹입니다. 검사를 암 때문에 하셨거나 치료하는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갑상선 결절이라고 하면 너무 두려워하실 게 아닌 것이 대부분은 암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갖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기나 성질에 따라서 정기검사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는 조직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암이라고 한다면 갑상선 암일 수도 있고요. 기존 암이 갑상선 쪽으로 전이가 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경부 쪽에 그러니까 목액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경우에는 또 갑상선 암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갑상선에 요거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그래서 갑상선 결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초음파 검사가 중요하세요. 그래서 나 CT 찍었는데 또 초음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CT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갑상선을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초음파를 직접 대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갑상선 혹은. 그래서 초음파에서 크기, 모양, 위치를 확인하는데 이제 가끔 병리 진단 검사라고 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냐면 초음파 소견이 의심스러울 때 또는 갑상선 결절이 빠르게 커질 때 또는 또 다른 이제 암 때문에 펫 검사를 하셨는데 펫 CT 아시죠? 전신 찍는 거 거기에서 환하게 빛나는 혹이 있을 때 갑상선에 또는 갑상선 쪽으로 전이를 잘 하는 암이 있으시거나 갑상선 암 과거력이 있으실 때는 이런 조직 검사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은 세포를 뽑는 세침 흡인 검사를 주로 합니다. 방법은 갑상선 초음파를 대고 보면서 저희 혈액 검사 하듯이 얇은 바늘로 세포 또는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입니다. 이제 그걸로 갑상선 암인지 또는 전이암인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게 됩니다. 검사를 했는데 운이 좋지 않게도 갑상선 암이 진단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갑상선 암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갑상선 혹만 떼는 경우가 아니라 갑상선을 절제를 하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같은 쪽 갑상선만 절제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전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전절제를 하거나 어느 정도 조금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방사성 요오드 치료나 또는 갑상선 호르몬 보충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암 환자에서의 갑상선 암이잖아요. 치료 시 고려사항이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암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뿐만 아니라 혈액종양내과 또는 방사선종양학과 또는 외과 교수님들이 다 같이 다학제로 상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암이 우선인가 또는 위치가 어떻고 예후가 어떤가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다른 암을 수술해야 되는 경우라면 같이 동시에 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또는 보통의 경우에는 갑상선 암의 이제 예후가 좋기 때문에 다른 암 치료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암 치료를 하기도 하고 갑상선 암 중에 그냥 저위험인 경우에는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암이 급한 경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의 우선순위와 병행 여부를 전문가가 다학제로 조율을 합니다.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다행인 것은 갑상선 암은 대부분 급하지 않고 예후가 양호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강의는 끝이라서 너무 집중해서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거 너무 감동적인데요.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강의한 것들 잘 아시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맨 처음에 설명드린 거라 까먹으셨을 수 있어요. 자, 갑상선의 주요 기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혈압을 조절한다. 두 번째, 면역세포를 생성한다. 세 번째, 에너지와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든다. 네 번째, 체내 철분을 저장한다. 몇 번일까요? 3번. 네. 너무 잘하시네요. 어려운데. 말씀드렸듯이 이 에너지와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 즉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네, 그게 이제 주요 기능입니다. 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 체중이 빠지고 불안하고 불면증이 생긴다. 두 번째, 피로감, 체중 증가, 추위를 타는 거. 세 번째, 열이 나고 땀이 많아진다. 네 번째, 근육이 튼튼해지고 활력이 넘친다.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호르몬은 에너지, 보일러라고 설명드렸어요. 그게 꺼진 상태입니다. 추워요. 체중이 늘고 피로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특히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셨다면. 자, 면역 항암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자가 면역 반응으로 갑상선이 공격을 받아서 갑상선 기능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처음에는 항진증 일시적이었다가 이후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세 번째, 갑상선 이상이 생기면 즉시 바로 항암 치료를 중단해야 된다. 네 번째,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반응이 더 좋을 수 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 네네. 대답 잘해주셨는데 3번. 보통 갑상선 기능 이상만 있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갑상선 치료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같이 진행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거는 제가 빠르게 설명했었어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갑상선 호르몬제 약을 드실 때 가장 올바른 방법은 자, 첫 번째, 하루 한 번 아무 때나 복용한다. 두 번째, 아침 식사하고 바로 직후에 복용한다. 세 번째, 제산제, 위장약이랑 함께 복용한다. 네 번째, 아침 식사 30분에서 60분 전 일어나자마자 또는 저녁 식사 4시간 후에 공복에 복용한다. 와, 네.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갑상선 호르몬제 오래 드신 분들도 이걸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병에서 오셨다가, 몰랐습니다.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셔야지 갑상선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100점이고요. 암 치료 중 우연히 발견된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암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바로 수술해야 한다. 두 번째, 대부분 양성이지만 일부에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세 번째, 갑상선 결절은 암이랑은 상관이 없으므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네 번째, 갑상선 결절이 크면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자, 올바른 설명은 무엇일까요? 네, 감동적입니다. 네, 다 맞추셨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암이 아니지만 일부에선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갑상선 암이라고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기존 암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랑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